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만 1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오늘 박수 소리가 없어요. 저희 박수 소리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언제 얘기했었죠? 미주사랑님이 같이 더 이상 하기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였죠? 공각기동 때쯤이었으니까 네네네. 3월 말이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연명장치를 달고 오던 저희의 3인 체제가 이제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미주사랑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펭귄맨 둘이서만 하게 됐고 당분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실제로 둘이서 한 적은 처음인가요? 아메리칸 그래피티밖에 없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청취 수가 10토막 났었던 네, 아메리칸 그쵸. 그래피티. 그런데 큰일 났네. 하지만 근데 사실 그때도 네. 그 강의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래서 사실상 같이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둘이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큰일 났네요. 오늘 왠지 1시간 예상합니다. 1시간. 뭐 짧게 하죠. 사실은 이거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짧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주 하면 되지. 그렇게 이 부분은 자르고 뭘 다 줘야 누구 마음대로. 근황 근황 뭐 있어요? 펭귄맨님 근황 있으세요? 저 일단은 가을이 오고 있고요. 벌써요? 큰일 났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덥긴 한데 한여름은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을 맞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한 2달 정도 있다 다시 지금 미국 뉴욕으로 왔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좀 나갔다 오고 하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단은 날씨가 마음에 들고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뭐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영화를 보러 다니는데 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가 나온 김에 계속 하자면은 여기 미국도 극장 관리 같은 게 좀 개판이거든요. 스크린도 좀 개판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영화인 레이디 맥베스를 보러 갔는데 이게 뉴욕 전체에서 딱 한 관 하고 있거든요. 어디인가요? 그 이스트 빌리지 시네마. 문제는 스피커 중에 하나가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어머, 네.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사실 티켓 끊는 분 말고는 사실 따로 데스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간다고 해도 제가 약간 자신이 없으니까 유창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었으면은 100% 컴플레인 걸었는데 여기서 뭔가 바로 영화 보러 가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또 벌써 약간 위축되는 느낌 들고 슬픈 어쨌든, 네. 경험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레이디 맥베스를 보고 한 2일 후인가 3일 후에 이제 다시 보러 갔어요. 근데 스피커 상태는 또 여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이메일이라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메일로 보내면 마음이 좀 더 편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말을 하는 그렇죠. 것보다. 네네. 그리고 뭔가 담당자를 찾아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퍼스널 쇼퍼 했을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화면비 틀리게 틀었다고 영화.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뭐 개판이네요. 네, 영화관은 여기나 저기나 개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겠죠. 왜냐면 사실 요즘은 시청 환경 자체가 너무 다양화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되게 많이 보고 하니까 어떤 음질이나 화면의 퀄리티 같은 거에 덜 신경 쓰는 문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양극화인 것 같아요. 사실 덩케르크 같은 거는 오히려 막 IMAX로 사람들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런 거 되게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평상시에 그걸 무감각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인식이나 하고 있을까? 그냥 덩케르크를 본들. 네네네네. 그걸 IMAX에서 본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물론 화면이 크다는 인식 말고 다른 게 그 사람들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뭐죠? 아 밖에서 삐삐 거리는 소리가 지금 잠깐 났죠. 네네네. 저 집이라 가지고. 네. 제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네네네. 아직 제 근황 안 끝났는데요? 얘기하세요. 제 근황, 제 근황 계속 할 건데요? 오늘 제 근황으로 한 시간 해주세요. 네네네. 그거 말고 더 근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 그냥 했던 생각은, 확실히, 그래도 이곳의 장점은 극장이 좀 늦게까지 한다는 건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은 늦게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뭐라고 부르는 게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독립영화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술영화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저녁 먹을 때쯤 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막 8시 정도가 마지막 네. 타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에 영화 보는 거 좀 힘들거든요. 한 12시 정도 돼야지 마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시간. 네네. 자정. 그래서 잘 못 찾아가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선택하기가 좋아가지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여기도 뭐 엄청나게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0시 타임, 9시 타임 있잖아요. 그쵸. 간혹 11시도 있고. 네.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영화 보기에 좀 환경은 더 좋긴 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아마 편집해서 들어보고 그냥 잘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근데 근황이 뭐 사적인 얘기죠. 우리 다 사적인 얘기예요 지금. 네. 우리 근황을 누가 궁금해한다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갑자기 영화 얘기하면 좀 쑥스러워서 그쵸. 이게 약간 우리도 준비운동이죠. 네. 예열타임. 그래서 저도 잘 지내고 네. 계시죠? 저요? 네. 네,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부산에서 저도 레이디 맥베스를 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 영화를 하는 곳이 딱 2군데 있는데 국도? 아니다. 그럼 3군데구나. 국도랑 국도 영화관이랑 영화의 전당 거기랑 이제 CGV 서면에서 3군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네요. 그쵸. 근데 매일 하는 곳은 CGV밖에 없었고 매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드네. 네, 하루는 막 아침 9시 50분에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고 이제 또 하루는 제가 본 타임은 밤 8시 30분이었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그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날은 아침 9시 50분이었고 그 다음 날은 밤 11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부산은 지하철이 또 일찍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보고 왔죠. 뭔가 영화의 도시라고는 하는데 참 영화 보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죠. 레이디 맥베스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산이 영화의 도시긴 한데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를 한다는 거 말고는 그렇죠.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영화 보기 더 힘들어지겠네요. 서울도 막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인기 있는 영화들 위주로 뭐 교차 상영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도 지방이랑은 또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이 유리하긴 하죠, 상대적으로.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영화는 레이디 맥베스고요. 그러니까요, 레이디 맥베스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 영화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레이디 맥베스라는 캐릭터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하는 캐릭터라 가지고 이 영화를 골랐는데 이 영화가 맥베스랑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러시아의 니콜라이 레스코프라는 소설가가 쓴 루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죠.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사실 네네 이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무첸스크라고 해봤자 이게 무슨 어딘지 뭐 저희 지방이구나라는 감은 있지만 사실
뭐 감이 안 오니까 그냥 러시아로 약간 지역을 더 퉁친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러시아.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좀 확신이 없는데 네네. 시아버지를 실제로 살해했던 어떤 며느리의 이야기의 실화에 기초해서 쓰여지는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살인을 뭐 계획하고 그걸 이제 부추기고 실제로 나중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레이디 맥베스라는 실제 캐릭터, 셰익스피어의 캐릭터를 음흠. 이제 따와서 쓴 소설이라고 하고 영화는 이거를 영국을 배경으로 각색한 버전이죠.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그래피를 살짝 읽어봤는데 서기관인가? 뭐 그런 공무원이었나 봐요. 약간 그런 걸로 잠깐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제 그 여자 원형이 되는 인물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잡혀왔는데 그 미모에 사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게 옛날이나 요즘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얼짱강도였나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19세기 중반이려나요? 어쨌든 똑같았던 거죠. 이 사람들 보고 살인해서 잡았는데 너무 예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그런 그녀의 상황에서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니콜라이 레스코프가 일을 하면서 뭐 흥미로운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실화에서는 시아버지의 귀에 납을 부어서 살해했다고 돼 있었는데 되게 번거롭고 무서운 살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이 원작 소설을 좀 읽어봤거든요. 제목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이 소설의 도입부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영화에선 캐서린이던데 소설에선 캐서린이 모르겠네요. 아니었을 텐데 소설에서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이름이었겠죠? 네, 어쨌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렀다라고 도입하는 게 인트로덕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제목을 약간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여자의 별명이 레이디 맥베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훨씬 더 영화보다 직접적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 영화 자체는 사실 맥베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니까 약간 어색한 제목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조금 들었어요. 물론 캐릭터나 상황의 유사성은 좀 있지만 너무 대놓고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고 보여주면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레이디 맥베스라는 캐릭터가 워낙 유니크하고 의미가 있는 캐릭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주인공의 이름을 제목으로 해놓고서 유사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약간 어색한데?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원작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인물이랑 레이디 맥베스는 근본적인 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도 좀 있었고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그럼에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럼 좀 얘기를 줄거리부터 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19세기 중반 맞는 것 같아요. 소설은 후반에 나왔나? 20세기 초반에 나왔고 아무튼 19세기의 영국의 어떤 지방에서 이제 10대 후반 한 17, 8 정도로 보이는 캐서린이라는 소녀가 어떤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가문은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뭐 엄청 부유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재력을 갖춘 집안이고 이제 시아버지와 이 남편은 이 젊은 아내 혹은 며느리를 돈을 주고 사온 재물로 생각을 하죠.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두 남자에 의해서 캐서린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갇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남편이란 사람은 뭔가 성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캐서린에게 대를 잇는 것만이 너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두 남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집을 비우게 됐을 때 캐서린이 혼자 집 주변을 활보하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집안에 새로 고용된 일꾼 세바스찬과 사랑에 빠지는데 제가 왜 여기서 웃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은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야성미 넘치고 뭔가 이 주인마님의 명령에도 별로 겁먹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런 약간 반항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캐서린이 그런 면에 끌리게 되고 남편이 없는 동안 둘의 불륜이 시작됩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가 약간 눈치를 채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캐서린이 이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방관하고 방탕하게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캐서린은 시아버지를 독살하는 것으로 응수를 하고요. 이걸 목격하게 되고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살인을 간접적으로 도운 꼴이 된 하녀 안나라는 캐릭터가 실어증에 걸리면서 점점 캐서린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남편도 갑자기 약간 급습을 하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네. 그때 세바스찬과 남편이 몸싸움을 벌이게 된 틈을 타서 캐서린이 이제 남편까지 직접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몰래 묻어버리고는 남편이 마치 행방불명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세바스찬에게 이 남편의 자리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그 계획에 또 뭔가 방해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성불구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혼을정사를 통해서 얻은 아들 혹은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테디라는 소년이 등장을 해서 테디와 그 후견인이 갑자기 캐서린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스찬은 그럼 난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좌절을 하고 그걸 보다 못한 캐서린이 테디라는 어린 아이까지 죽이게 되는데 이제 테디의 사체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의사가 계속 해묻자 세바스찬이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을 하죠. 그리고 캐서린이 테디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까지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캐서린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지도 않고 아니다. 세바스찬과 하녀 안나가 꾸민 일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오히려 그 둘이 잡혀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집안에 있던 모든 하녀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이 커다란 집에 캐서린이 혼자 남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스포일러가 아주 물 흐르듯이 나왔어요. 네. 훌륭하시네요. 점점 잘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줄거리 소개. 영화 다시 보는 줄 알았죠,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죄송하고요. 사실 이게 자막이 없이 봐서 좀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테디가 혼외정사로 얻은 자식이었어요? 네, 그 후견인 같이 온 아줌마가 이제 자기 딸을 너무 사랑했다. 그 남편이 그러면서 그분이 증서를 남겨놓고 갔다 이러면서 테디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캐서린이 계속해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성불구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만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근데 진짜로 그 남자의 자식이었을까라는 게 의심스럽기는 확실히 한데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이제 세바스찬도 거기에 분개를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말을 믿냐라고 했을 때 캐서린이 그 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제대로 된 거였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진위 여부보다는 뭐 법적인 서류가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원래 소설에서는 그 혼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아이가 아이가 하지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고 그 아이가 뭐였냐면은 이게 친척인데 이 상인 집안에서 상당수의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랄까요? 그러네, 권력이 있는 아이였네요. 네네. 그 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아마 그래서 후견인도 아마 남편의 사촌 누나인가 뭐 약간 그런 식 친척벌인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랑 다이렉트 연계돼 있진 않지만 이 상인들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어쨌든 권리가 있는 뭐 그런 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궁금한 건데 네네. 소설에서도 그 소년이 네네. 캐서린한테 어떤 모성 같은 거를 느끼거나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소년의 이 모성을 느끼는 부분은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영화에서 보면은 세바스찬이 이 아이가 아이기 때문에 살인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서린에게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뭐랄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살인이 좀 더 큰 죄악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안에는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의 쓴 문장들이 소설 안에 있어요. 뭐 영화에서도 사실 3번의 살인이 점점점 그 강도와 잔혹함이 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감이 있죠. 네. 뭐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물론 독살을 했다고 나중에 밝혀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손대지 않고 죽이는 느낌이었다면 그렇네요. 남편을 죽일 때는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하고 음. 이제 아이까지 죽이게 되는 흔히들 뭔가 인간성을 포기한다고 할 때 아이를 죽이는 행위 같은 걸 생각하겠죠. 네. 그런 그리고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의도도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죽일 때는 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남자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순식간에 약간 일어나는 일 같은 거잖아요. 그 동침한 상태에서 숨겨놓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외도를 이미 남편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금 계획한 범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의 살인은 확실히 계획한 범죄라는 생각이 더 들죠. 그러고 보면은 희곡 맥베스랑 핵심적인 지점에서 그런 면에서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사하네요. 그런 면이. 네네네. 특히 제가 맥베스에서 좋아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게 초반? 어쨌든 2막 정도에 나오는 대사인데 사악하게 시작된 일들은 사악한 것으로 스스로를 다지는 법이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다진다고요? 네네네네.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만든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언젠간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사실은 뭐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많긴 했었죠. 뭐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저는 소망이랄까 그분들의 견해를 지지하지만 그런 생각에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진실은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명제 자체가. 예. 그 명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맥베스의 이 사악하게 시작된 일들은 사악한 것으로 스스로를 다지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고. 무릎을 탁 치며 봤다. 그쵸. 무릎을 탁 치며 봤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이게 격하게 공감을 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는다는 얘기랑 사실은 완전히 같은 얘기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의도성은 정반대거든요. 그 어른들이 거짓을 더 큰 거짓을 낳는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 맥베스는 내가 어차피 사악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고 더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벌리는 거다. 일종의 우리의 악행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대사거든요. 여기서 또 펭귄맨님의 내면을 잠깐 들여다본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어쨌든 네, 그런 면에서 이 레이디 맥베스 영화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악을 악으로 덮는 명제와 잘 닿아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목이 조금 연관성을 갖게 됐네요. 네네네. 그렇네요. 네, 이 감독이 네네네. 윌리엄 올드로이드라는 사람인데 네. 장편 데뷔작이더라고요. 근데 네네. 상당히 반응이 좋고 호평도 많이 받아서 좋겠더라고요. 그러겠네. 기분이 좋겠다. 좋으시겠네. 그리고 그
배우도 거의 신인에 가까운 이전 경력을 보니까 영화는 딱 한 편 있는 장편 영화는 한 편 있는데 영국 영화라서 사실 뭐 아주 유명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왕자의 게임에 아리아와 함께 출연을 했었다. 뭐 그런 정보가 눈에 띄었고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원래 그 영국에서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라 가지고 뭐 영화 쪽 경력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작품은 어느 정도 연극계에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도 연출하고 뭐 나름 경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이디 맥베스 영화도 약간 어떤 연극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혹시 생각나는 부분 뭐 있어요? 촬영 같은 것도 되게 뭔가 좀 무대를 찍듯이 찍은 부분도 있었고 또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집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단순하게는 저도 그냥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리고 약간 평면적인 이미지로 약간 강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레이디 맥베스 캐서린이 쇼파 장면이라든지 뭐 테이블 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평면적인 게 까는 그 연극의 프로시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쨌든 무대 프레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뭐 영화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각색하신 분이 이 소설을 원래 가지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은 앨리스 버치 라는 분이 네네 이 앨리스 버치라는 분이 뭐 또 나름 영국에서 극작가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대표작으로는 리볼트 시셋 리볼트 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바로 직역하면 뭐 혁명하라 그녀는 말했다 다시 혁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역이 될 것 같은데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성격이 있는 대본인데 이 대본으로 만들어진 연극이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이 레이디 맥베스도 사실 많은 리뷰들이 뭐 페미니스트적인 영화다라고 많이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 페미니스트적인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인물 자체는 전복적이기는 한 것 같긴 해요. 뭐랄까 훨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그럴까요? 제가 약간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견해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고 근데 원작 소설이 어쨌든 간에 기존의 영화나 오페라로 되게 여러 번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뭔가 자신있게 이걸 가져와서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자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뺐는가를 생각해보면은 좀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좀 더 여성 인권이 신장된 세상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소설이랑 약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었다가 생긴 게 있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없었다가 생긴 부분은 이제 안나라는 캐릭터죠. 네, 그 흑인 하녀 캐릭터? 그 안나라는 여성 캐릭터가 저는 캐서린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둘이 동전의 양면 같은 서로 엄청 다른데 그게 단순히 스티리오타입으로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얽혀있는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신분만 봤을 때는 이제 반대죠. 예를 들어서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마님이잖아요. 사실은 뭐 나이는 어리지만 마님이란 마님이죠. 네, 단어가 좀 중년 약간 그런 느낌 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귀부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캐서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아나라는 캐릭터는 이제 흑인이고 어쨌든 간에 메이드라고 불러야겠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영화 안에서 실제로 집안에 갇혀있어서 감금된 거는 또 캐서린이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는 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다시 역으로 캐서린은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고 외부를 추구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안나는
또 약간 메이드의 성격에 맞달까? 어쨌든 간에 실제로 본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에 굉장히 국한돼서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캐서린은 외부 혹은 자유를 추구했다면은 안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입을 닫는다는 점에서 또 약간 다른 선택을 하고. 저도 안나 캐릭터가 제일 뭔가 흥미로웠는데 네. 없었던 캐릭터군요. 근데 아무튼 사실 막 아주 긴 리뷰를 읽어본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네. 간단하게 이제 여성의 해방을 향한 몸부림에 한호하는 듯한 그런 비평이 되게 많아서 그런 면을 이해는 사실 할 수가 있긴 해요. 왜냐면 사실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 자체가 네. 왜 저희 주구장창 얘기하는 알모도바르에서도 그렇듯이 비도덕성 자체가 정치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회에 대한 반항인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살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었겠죠. 뭐 성적인 어떤 방탕함, 뭐 살인 이런 소위 말하는 비도덕성이 어떤 해방을 향한 몸부림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뭔가 희생되는 거는 캐서린 자신도 있지만 캐서린 자신이 희생된다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결국은 도덕을 사회의 규범을 이길 수 없다는 점에서 되게 뭔가 아쉬운 거고 어쨌든 그거보다 더 제가 조금 더 약간 혼란스러웠던 거는 그 끝에 희생이 되는 인물은 더 주변화된 인물인 안나랑 세바스찬이라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인종적 계급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비평적인 코멘트를 했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좀 초반부터 그런 점이 자꾸 저는 불편했기 때문에 이 캐서린을 완전히 응원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응원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네. 이제 시아버지와 처음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이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술을 꺼내오라고 했는데 이제 캐서린이 술을 다 마셔버려서 네. 내올 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안나가 죄송하지만 술이 없다 이랬더니 시아버지가 설마 뭐 그거를 네가 다 마셨을 리는 없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안나가 대신 혼이 나고 네. 심지어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하는 수모를 당하는데 캐서린은 이걸 보면서 그냥 웃고 네. 되게 그거를 시니컬하게 웃기만 하면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잖아요. 네, 시니컬함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 네네. 이미 인생을 즐기고 있달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캐릭터인데 어쨌든 자신의 살해 계획에 안나를 끌어들여서 원치 않는 죄책감을 선물해주고 실제로 하녀 자체가 목소리가 없는 존재인데 네. 그리고 또 흑인이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정말 말 그대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존재로까지 가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이게 뭔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이 영화를 단순히 그 캐서린의 어떤 일탈에 환호하면서 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건 아닌데 사실 비평들이 좀 캐서린의 고통에만 초점을 두어서 뭔가 굉장히 통쾌하게까지도 보는 시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고 뭐 통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약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끝나고 막 완전 개운하진 않더라고요. 뭐 개운한 게 영화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쵸.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엘르 생각이 약간 다시 났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나? 어쨌든 폴 보우벤이 자기 영화를 더블 미닝 했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 제가 약간 장난하냐고 비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하긴 했어요. 아마 이게 영화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취향이 많이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캐서린을 보면서는 통쾌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근접한 감정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캐서린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했어요. 왜냐면은 캐서린의 욕망이 얼핏 보기엔 사실 좀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집안에 갇혀가지고 밖을 추구하는.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밖의 풍경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보여지지는 않죠. 많이 보여지진 않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바깥의 풍경은 조금 어두운 숲 그리고 안개가 가득 낀 광활한 평야인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계속 프레쉬 에어 뭐 이런 신선한 공기 좋아한다고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밖은 춥다 괜찮겠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마치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나이브하고 솔직한 영화거든요. 심지어 플롯조차도 굉장히 솔직해요. 사실은 난관 1이 닥치고 난관 2가 닥치고 예상치 못한 난관 3이 닥치는 뭐랄까 굉장히 전형적이고 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캐서린의 순수함에 가까울 정도의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녀가 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 저는 어느 지점에서는 그녀의 욕망에 대해서 특히나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했던 세바스찬을 버리는 지점에 가서는 통쾌라기보다는 경탄과 존경의 감정이 나라면은 잘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감정이 저도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네네. 중간에 그 자꾸 세바스찬을 네. 저는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영화를 봤는데 주인님 이 되지 못 그러니까 세바스찬을 자꾸 주인님이라고 부르거나 주인님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대사가 자꾸 나오는데 왜 세바스찬이 또 주인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고민하지 않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모함을 할 때 약간 그 캐서린의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멋있다. 근데 뭐 어차피 처음부터 그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세바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욕망이나 사랑의 대상이란 어차피 옮겨 다니는 거라서 실제로는 그 세바스찬이 일종의 기폭제가 될 뿐이지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감정들 자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대상이라는 게 뭔가 세바스찬이 어떤 도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는 어떤 자유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표출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그녀는 자유를 갈망했다는 생각은 들죠. 계속 창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장면이죠. 사실 집안에서 창밖을 보는 장면과 소파에 앉아있는 이 두 가지 장면이 사실은 약간 인상적인 키가 되는 장면인데 재미있는 점은 그녀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건지 실제로는 이 영화 안에서 밖에 별로 나가질 않아요. 그 밖이라고 해봤자 그 집의 그 영역 아니잖아요. 네네네. 약간 헛간 정도까지 나가는. 네, 그래서 현관고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 자유라는 건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뭐 본능적으로 약간 깨달은 건 아닌가. 왜냐면은 이 여자가 밖에 나간 다음에 결국에는 세바스찬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밖을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세바스찬을 집은 다음에 계속 집 안에서 안 나가려고 사실 버티는 이야기에 더 가까워가지고 그 뒤집어지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이야기 자체로서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왜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세바스찬의 당돌함이나 약간 반항적인 모습, 불복종하는 모습의 매력을 느낀 것처럼 묘사가 되긴 했지만 네. 한편으로는 하인이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그런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게 캐서린한테는 중요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주인님 남자를 모실 생각이 없었던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없어졌거나 아무튼 어쨌든 자기가 시키면 뭔가 그 명령이 어느 정도 말을 듣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사랑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신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이 이 영화에서 캐서린의 주요한 동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소설이랑 달라진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해진 거고 하나는 빠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해진 거는 그 안나라는 하녀 캐릭터였다면은 결국에는 빠진 게 이 캐서린이 가지고 있는 순정으로서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 소설이 영화로 옮겨지면서 아예 뒷부분이 사실은 없어져 있어요. 그 결말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결말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결국에는 세바스찬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니까 캐서린이 이렇게 되면 도리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세바스찬이랑 같이 감옥으로 가요. 아, 물귀신인가?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옥에서 이제 뭐 호송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세바스찬이 결국에는 캐서린을 배신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캐서린은 끝까지 세바스찬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데 세바스찬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여자와 다시 바람을 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캐서린이 그 바람핀 여자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는 걸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여자를 죽이네. 그쵸.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순정적인 사랑을 하는 여자로 그려져 있죠, 이 소설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레이디 맥베스라는 별명은 영화 속 인물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각색한 부분을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현대적이고 훨씬 더 여성주의적 시각에는 더 근접하다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과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네요. 그쵸. 뭘 남자를 목 따라 목을 맵니까?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보내버려야지. 보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택배가 와서. 아, 예. 문을 열어주시고요. 잠깐만요.